지금 전 유럽이 유례없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평화롭던 지중해 한가운데서 믿기 힘 광경이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만 톤의 원유를 싣고 항해하던 초대형 유조선들이 마치 종이장처럼 갈라지며 바다를 검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들조차 이런 광경은 평생 처음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고, 인근 연안 국가들은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사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운항 실수가 아닌 유럽 해양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와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장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무려 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 뒤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38%라는 파격적인 비용 절감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 해양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척의 배가 침몰한 사고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그 가치를 외면했던 이들이 치러야 했던 혹독한 대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든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업로드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날 새벽,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아테네 해양부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수시간 전 수신된 긴급 교신 내용뿐이었습니다. 저는 마르코스 페트로폴로스입니다. 그리스 해양안전국에서 32년간 기술감독관으로 근무하며 선박 구조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유럽 각지의 조선소를 평가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제 평생의 업이었기에 선체 구조의 아주 미세한 결함도 놓치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상황실 스크린에 뜬 영상은 제 30년 경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처참했습니다. 이야기는 1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월의 어느 화창한 날, 아테네 해양부 대강당은 수십 개국에서 온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단상을 향하고 있었고, 저 역시 뒷줄에서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해양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단호한 표정으로 발표문을 읽어내려왔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옆에 서 있던 동료 테오도라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현대중공업과의 80억 달러 규모 초대형 유조선 건조 계약을 전면 파기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테오도라 박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지난 25년간 그리스 해운 산업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었으며, 특히 이중선체 기술과 용접 품질은 국제안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터키의 신규 조선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건조 비용을 무려 38%나 절감하여 그리스 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8%라는 숫자가 발표되자 언론은 환호했고 정치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박 건조에서 38%의 비용 절감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안전을 타협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되어 있는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장관은 기술 격차는 이제 과거의 일이며 그리스는 예산 절감이라는 실리를 택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회의가 끝나자마자 장관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복도에는 축하 인사를 나누는 관료들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장관 앞에 섰습니다. 장관님, 터키 조선소의 용접 품질 데이터와 선체 강도 시험 결과를 직접 확인하신 겁니까? 알렉산드로스 장관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제가 지나치게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유럽이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때라며 저를 훈계하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제가 직접 작성한 127쪽 분량의 기술평가 보고서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터키 조선소의 강판 균열 저항 수치는 국제 기준의 절반 수준이고, 용접 장비 교정 기록도 14개월간 전무하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보고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 결정은 기술적 우려만으로 좌우될 수 없다는 차가운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테오도라 박사 역시 거절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경고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해양부 시스템에 위험 요소 분석 보고서를 업로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고도 모두가 무시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현대중공업 아테네 지사에도 계약 파기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인연이 있던 박준혁 이사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기술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하자 그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이 드러날 때 대가가 너무 크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그의 말에는 30년 조선 기술자의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이 무모한 도박의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테네 시내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과 유럽 자립이라는 구호가 광장을 가득 메웠고 언론들은 연일 장관의 결단력을 칭찬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가장 잘 아는 노련한 선장들과 현장 기술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35년간 대형 유조선을 운항해온 베테랑 까를 선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선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마르코스, 자네도 알겠지만 선박에서 안전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네. 카를 선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오로지 한국산 선박으로만 전 세계 바다를 누볐습니다. 국해의 거친 폭풍우와 인도양의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속에서 한국의 배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용접 하나하나가 완벽했고 선체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견고했기에 목숨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창밖의 신조선소 건설 현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기서 38%나 싸게 만들어질 배에 과연 내 부하들과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가 그의 불안이 정당하다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몇 주 뒤 터키 조선소에서 첫 번째 선박 건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장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축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현장 기술자들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용접 비드는 일정하지 않았고 강판 두께는 설계 도면보다 무려 18%나 얇았습니다. 품질 검사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선체 중앙부의 보강재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축소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추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표하지 말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테오도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속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만 바다 건너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를 잃은 현대중공업이 곧바로 브라질로부터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12척의 차세대 LNG 운반선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브라질 프로젝트의 기술 사양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가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오직 그리스만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그 가치를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8개월이 지났습니다. 터키 조선소에서 건조된 첫 번째 초대형 유조선 아르고스 프라이드호가 드디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며 진수되었습니다.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렸고 장관은 그리스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18개의 치명적 위험 요소가 적힌 보고서를 검토하며 다가올 폭풍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뒤 새벽 4시 22분에 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테오도라 박사였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마르코스 아르고스 프라이드호에서 긴급 구조 신호가 왔습니다. 선체 중앙부에서 거대한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고된 재앙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경고했고 데이터로 증명했으나 모두가 무시했던 바로 그 재앙 말입니다. 바다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르고스 프라이드호의 균열 소식은 해양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정부의 첫 반응은 놀랍게도 사실 확인이 아닌 철저한 언론 통제였습니다.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장관은 선체 균열이 초기 운항 과정의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일 수 있다며 이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반박했습니다. 장관님,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이라니요. 선체 중앙부 균열은 구조적 결함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수. 3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결코 정상적인 선박이 아닙니다. 장관은 저를 비관론자로 몰아세우며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이미 18개월 전에 제출했던 127쪽 분량의 보고서를 다시 언급하며 지금 벌어지는 일이 제가 예측한 그대로라고 소리쳤습니다. 농접 품질 미달과 강판 강도 부족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입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테오도라 박사 역시 즉시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결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속 운항으로 전환하고 정밀 검사는 다음 기항 시에 실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치적 체면을 위해 수많은 선원의 생명과 바다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터키에서 건조된 두 번째 유조선 포세이돈 글로리호가 에게해를 지나던 중 원인 불명의 기울어짐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당시 해상 상태는 아주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체 하부 탱크들의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장의 다급한 교신 기록을 입수해 장관실로 달려갔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장관의 태도에 절망하던 찰나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장관님, 세 번째 선박 올림포스 베이저호에서 비상신호가 왔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세 척 모두에서 동시에 문제가 터진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설계 결함이자 대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 22분 이탈리아 남동쪽 해상에서 벌어진 일은 인류 해양사에서 가장 끔찍한 기록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올림포스 베이저호에는 제 오랜 친구이자 35년 경력의 베테랑인 카를 선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구조된 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차마 제 가슴을 옥죄어 끝까지 듣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르코스, 나는 평생 바다에서 살았지만 그런 공포는 처음이었네. 갑자기 배가 흔들리기에 처음에는 단순한 파도인 줄 알았지. 하지만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어. 그때 배 밑바닥에서부터 끔찍한 금속 파열음이 들려왔네. 선체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 카르 선장은 즉시 중앙 제어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모니터에는 선체 중앙부의 압력 수치가 수직으로 하강하고 있었고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선체 내벽에서 시작된 거대한 균열이 순식간에 외벽을 뚫고 벌어지며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 선원, 비상 대피 준비! 카르 선장의 외침이 무색하게도 거대한 파음과 함께 30만 톤급 유조선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 틈으로 검은 원유가 푸른 지중해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해양부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대형 스크린에 전송되는 인공위성 실시간 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기름띠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나가는 광경은 마치 바다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테오도라 박사는 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지중해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고 흐느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장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 터키 조선소 내부 고발자로부터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기술감독관이 유출한 문서에는 제가 18개월 전 경고했던 모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선체 보강제 두께를 18%나 줄였다는 승인 문서, 용접 장비의 교정 없이 14개월간이나 작업을 강행했다는 기록, 그리고 국제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품질 강판을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8%라는 달콤한 비용 절감의 대가는 바로 수만 명 선원의 목숨과 바다의 생명력을 통째로 바꾼 안전의 포기였습니다. 유럽 전역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인접 국가들은 해안 경비대를 총동원해 기름띠 확산을 막으려 사투를 벌였고 유럽연합 환경보호청은 최고 단계의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그리스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검증된 한국의 기술을 버렸는가? 비용 절감이 이토록 처참한 재앙을 불러올 줄 정말 몰랐는가? 아테네 해양부 청사 앞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바다를 죽인 장관은 물러나라고 밤새도록 외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항구에는 20년, 2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완벽한 상태로 정박해 있는 한국산 유조선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술의 가치였으며 우리가 돈 몇 푼에 팔아넘긴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의 박준혁 이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르코스 씨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박 이사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 이제 전 세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코스 씨,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기술자의 양심을 지킨 당신의 기록이 언젠가 세상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깊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제가 더 강하게 싸웠더라면 이 푸른 바다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한국산 대형 선박 2,847척 중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용접 불량률은 0.003%라는 기적 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LNG 프로젝트의 성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여유효율 41% 절감, 극저온 탱크 안정성 기준치 40% 초과 달성, 극한의 환경에서도 선체 변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브라질 기술감독관의 평가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해양 안전에 대한 숭고한 철학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럽연합에서 보낸 긴급 통지문이 도착했습니다. 유럽연합 해양안전위원회가 이번 연쇄 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27개국 회원국에서 파견된 최정예 조사단이 일주일 내로 도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지문을 읽으며 이제야 진실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드러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유럽 전체의 분노와 기술적인 팩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항구에서는 여전히 검은 기름과 싸우는 구조선들이 보였지만 저는 이제 수평선 너머에서 올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만이 이 폐허가 된 바다를 다시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이제 유럽 전체가 깨닫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조사단이 아테네에 도착한 날의 공기마저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전 세계에서 파견된 해양 안전 전문가들과 구조공학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는 단순한 조사를 넘어 유럽 전체 해양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재검토하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에바 슈나이더 조사단장은 도착 직후 정치적 고려는 없으며 오직 기술적 사실과 안전 기준만이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조사단의 기술 자문위원으로 공식 임명되었고 18개월 동안 제가 외롭게 작성했던 그 수많은 보고서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테오도라 박사 역시 환경영향평가팀에 합류하여 함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해양부 대회실에서 열린 첫 회의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장관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에바 위원장은 대형 스크린에 세척의 사고 선박 구조 분석 자료를 띄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균열 지점들은 놀랍도록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의 근본적인 결함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관이 국제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핑계를 대자 에바 위원장은 터키 조선소의 내부 기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선체 보강제를 축소하고 용접 장비 교정을 14개월이나 무시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8개월 전 제가 제출했던 127쪽 분량의 보고서를 꺼내놓았습니다. 용접 품질과 강판 강도 부족 등 지금 벌어진 재앙을 정확히 예측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이를 단 한 줄의 답변으로 기각했던 해양부의 답변서가 공개되자 회의실은 충격과 분노로 휩싸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대표들은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한 그리스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지는 조사 결과는 더 처참했습니다. 터키 조선소 현장을 방문했던 헬무트 박사는 녹슨 장비와 부실한 보관시설을 사진으로 공개하며 이런 강판으로 초대형 유조선을 만든 것은 그 자체로 자살 행위였다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회의장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경외심에 가까운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는 북극해의 극한 환경에서도 단 한 번의 구조적 문제 없이 운항 중인 한국산 선박 22척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용접 불량률 0.003%라는 수치가 공개되자 덴마크와 이탈리아 대표들도 자신들의 항구에서 수십 년째 완벽하게 작동 중인 한국 선박들을 언급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안전의 기준을 새로 정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38%의 비용 절감이 불러온 대가는 이니 수백억 유로의 환경, 복구 비용으로 돌아와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에바 위원장은 중간 보고서에서
터키 조선소를 향후 5년간 유럽 선박 건조에서 제외하고 그리스 해양부를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유럽의 새로운 해양 안전 기준을 한국의 조선 기술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한국 기술이 유럽의 표준이 되었다는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항구에 서서 25년 된 낡은 한국산 유조선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쏟아부은 그 정직한 땀방울이 결국 진실을 이겨낸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을 지키는 기술의 가치가 전 유럽에 증명된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 만장일치 결의안이 발표된 이후 그리스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시민들은 비용 절감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 뒤에 숨어 바다를 파괴한 정부를 향해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알렉산드로스 장관은 사임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 장관은 해양기술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으며 그는 취임 첫 일성으로 한국과의 전면적인 협력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리스 기술진 20명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생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지만 울산 조선소에 도착해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드라이도크와 수만 명의 기술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광경을 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인류 기술의 정점임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6주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자동화 용접 로봇과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 엄격한 장비 교전, 그리고 모든 공정을 3번씩 확인하는 3중 검증 시스템은 왜 한국 선박이 바다에서 절대 침몰하지 않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납기일이 늦어지더라도 안전기준에 미달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한국 기술자들의 단호한 원칙 앞에 저희 그리스 기술진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영 기사는 수료식에서 기술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고 저는 그 말 속에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최첨단 기계가 아닌 사람을 향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로 돌아온 뒤 저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100% 준수하는 새로운 협력 협정 체결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모든 선박 건조 과정에는 한국의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우리 기술자들은 한국에서 배운 장인 정신을 현장에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한국의 기술 지원으로 완성된 첫 번째 유조선이 진수되던 날 아테네 항구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환호했습니다. 35년 베테랑 카를 선장은 새로 건조된 한국형 선박의 조타실에 올라 이제야 안심하고 바다로 나갈 수 있겠다며 화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박의 완성이 아니라 깨졌던 신뢰가 복구되고 푸른 바다의 희망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전 세계 해양기구에서 보내온 이메일들이 가득합니다. 유럽연합의 결정을 기점으로 노르웨이, 브라질, 싱가포르 등 전 세계가 한국의 조선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겠다며 앞다투어 연락해오고 있습니다. 18개월 전 제가 썼던 그 외로운 보고서는 이제 전 세계 해양 안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지중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지켜온 그 정직한 원칙이 결국 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었습니다. 바다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한국의 기술은 그 바다 위에서 영원히 빛나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전 세계의 존경이 오늘따라 더욱 뜨겁게 가슴을 울립니다. 감사합니다.